북한 농촌과 FTA 그리고 TTP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도하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묵념 시작.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토론회는 각종 FTA 및 TPP 추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먹거리 안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님의 여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다들 마음도 편치 않으시고 일손도 잘 안 잡힙니다. 책도 저는 2주일 동안 거의 한 줄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을 비롯해서 발제자 두 분 선생님, 참여해 주신 분들 토론자로 다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가, 국가의 좌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이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생명의 안전, 삶의 안전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참여정부 때 미관 날직에 있었습니다. 정책을 좌우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정부의 고민 그리고 농민들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성장 그리고 개방을 통해서 국민의 국부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문제의식도 절실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때 정책 판단을 할 때 올라왔던 정보들은 정확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입장도 분명하고요. 오늘 특히 정부 부처에서 두 분 과장님 나와주셨는데 이것이 서로의 입장을 그저 견제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새롭게 국가의 어떤 성장 정책이든 개방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나 씨앗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자부에서 나오셨지만 농업이 단지 산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의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 먹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방 자체가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방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런 불완전한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력 속에 또 뛰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이 토론을 했었던 것과 좀 다른 자세로 우리가 이 오늘의 토론에 임한다면 서로 공감하는 폭도 좀 더 넓어지고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민의 문제, 농업의 문제, 농촌의 문제, 이제는 그저 한 분야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과 안전과 생명의 문제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토론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원래 이 대표들은요,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면 항상 듣고 맨 끝에 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에 가까운데 저도 오늘 1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내서 듣겠습니다. 끝까지 잊지 못해서 미리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든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저희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우리들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하겠다 이런 약속 또한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의 주관을 맡으신 김재남 의원님 인사 말씀과 내입인 소개까지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입니다. 다들 먹먹하고 찹찹한 마음을 다 가득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아픔과 절망, 정말 비통함을 또다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다급하게 많기에 하나하나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우리 희생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대한민국이 윤리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천호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너무나 돈, 물질, 성장, 기업의 이윤, 이익 이것만을 바라보고 과속을 내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대정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인가 생각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접한 한 철학자는 어찌 보면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다.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 무한 탐욕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의 주제인 TPP와 FTA, 서로 간의 나라들마다 필요한 것은 교육하고 통상하고 이건 마땅한 세계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TPP나 FTA는 우리가 무역하고 통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역하고 무역하는 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TPP나 FTA는 너무나 지나치게 글로벌한 스탠다드 아니면 이 시대의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우리를 너무나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TPP, FTA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다인가?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어찌 보면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한국에 방문해서 한미 FTA에서 완전한 이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국의 기업, 이익에 어떠한 무역 장벽도 갖지 마라.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무한 탐욕 가로막지 말라. 이게 완전한 이행 촉구가 아니겠나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영역은 과연 이런 세계적인 통상, 무역, FTA, TPP 이런 세계적인 질서에 과연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우리의 농업이고 농촌이고 그 농업 농촌의 기반이 되는 땅이고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을거리는 우리들의 식탁, 우리들의 생명, 밥상이고요. 그리고 소중하게는 우리가 정말 두 눈 뜨고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고 미래입니다. 안전입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FTA, TPP를 통해서 얻을 것도 있지만 그거로부터 주고 있는 영향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세월호 침몰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잡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기반을 다지는 게 정치인인 저 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우리 현 세대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토론회가 많은 지혜와 논의들이 모아져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염원과 뜻이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주신 좋은 의견들은 모아서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위원장님,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신데요.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일과로 같이 좀 모셔서 함께 하실 생각이셨는데 일정을 못 내신 거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늘 앞에서 작은 당이지만 늘 끌어가 주신 천호선 대표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님은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오래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강화도를 정말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같이 강화도에 지속가능한 플랜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함께 하셨는데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귀한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 일단 유정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원 중앙대 교수님, 그리고 김성훈 슬로푸드 문화원의 사무국장님, 좋은 발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국여성농민회의 한경예 정책위원장님, 또 아이쿱 생협의 우리 정원각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또 우리 민변 통상산업위를 맡고 계신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으로서 늘 또 바쁜 와중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대책반의 장성길 과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의 김수일 과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 주제가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의 안전 그리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라서 아이쿱 생협의 대표님뿐만 아니라 한살림에서 우리 또 많이 와주셨고 또 생협에서도 같이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혹 인사 말씀하실 분 계시면 이따가 토론 시간 때 개탄 없이 좋은 의견들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5분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사회를 맡은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님 께서 그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역재단에서 일하는 유정규라고 합니다. 아까 천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또 김진남 의원님께서도 이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태가 가진 사람이 좀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세상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진 것이라는 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을 다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가진 게 좀 적은 분들이 적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재남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세월호의 침통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싸우면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김재남 의원님은 과거에 싸우기만 하셨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싸움을 잠시 졌고 건설하는 데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단순하게 우리가 못 가진 사람 또는 못 가진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한 한풀이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건설하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우리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늘 배려해 오신 우리 윤석은 교수님이나 또는 김성훈 선생님의 좋은 발제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토론자들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도 동시에 고려하는 토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은 교수님께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쪽에서 늘 생각해 오시고 또 행동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도 역시 그러한 입장에서 발제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훈 선생님 역시 이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돼 직접 현장에 실천하는 분이니까 아마 현실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발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제가 아까 미리 부탁을 받았는데 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는 한 20분 하시되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주의자인데요. 사회자가 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대학교 윤석은 교수입니다. 저는 키만 좀 작지, 가진 거 많은 사람이고요. 예, 집도 부자고, 땅도 있고, 집도 큰 집 가지고 있고요. 공부도 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련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특히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어떻게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사실 FTA, TPP 이게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정 방향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정책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좀 말씀을 올릴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약을 했고, 농정의 큰 어떤, 파라다임, 흐름, 농정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짚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되면 구체적인, 농업 정책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봐주시면은 11쪽에 우리나라 FTA, TPP 추진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 추진하고 있는 것, 발효가 된 것, 또 타결이 된 것.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도 비준이 되고 타결이 된 FTA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타결이 된 것, 협상 중인 것,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통상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다 농업 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EU,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전부 농업 강대국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영향력 있고 규모가 크고 이런 선진국은 거의 농업 강대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의 FTA는 당연히 강대국과의 농업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2쪽에 봐주시면 주요 FTA의 한미, 한EU, 한중 FTA의 농업 부문 파급 효과 추정인데 이것은 제가 참고했습니다만 정부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계량 모형에 의해서 GDP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농업 생산액이 얼마나 줄 것이고 이런 예측들을 그동안에 많이 한 것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져오고 그 외에 그런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그 측면 외에 어떤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쭉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미 FTA는 15년 차에 12조 2천억, 정부 추정 자료만 의해서도 그렇죠. 한 EU FTA만 해도 15년 차에 직접 피해액 2조 6천억, 한중 FTA는 일반적으로 한미 FTA 한 두세 배 될 것이다. 이런 생산액 감소가 예측이 된다. 이런 거고요. 간접 피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장목이 전환이 되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래서 소득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다 간접 피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맨 밑에 있는 다원적 기능의 축소죠. 이 부분은 거의 얘기조차 안 합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의 축소, 농촌 지역 공동체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원적 기능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직접적인 몇 조 원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는 것이고. 14쪽을 봐주시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14쪽을 봐주시면 3번에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비경제적 효과. 그리고 경제적 효과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비경제적인 분야의 효과도, 파급 효과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표 4에 보시면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많이 언급이 됐고 끊임없이 시민단체에서 또 본국본이나 대책위에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협의 면세율 지급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 또 레칫 조항 같은 거는 농산물 개방화되면 돌릴 수 없는 것. 쌀 관세화 개방하면 다시 관세화 유예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농업 분야에도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뭐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언급이 된 것처럼 한미 FTA 때도 누차 얘기된 것이고 또 한EU FTA도 마찬가지.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오늘은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안을 만들어보자. 대안도 우리가 찾아보자는 의미로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쌀 관세와 협상의 문제가 이제 금년에 2014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에 쌀 자동 관세와 개방 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우리 정부와 연구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것도 대안일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버라든지, MMA 물량을 늘려준다든지, MMA 물량 늘려주면서까지 관세와 유예하자 이런 주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관세와 개방할 것이냐, 쌀은. 아니면 현상 유지할 것이냐. 두 안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죠. 좀 답답한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요. 특히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학자나 농민단체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좀 신중하게 들어야죠. 듣고 그 주장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청와대 보고한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아주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림부나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그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협정문 법조문의 해석은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통상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자격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송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들이 계시면 나중에 좀 말씀해.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고 법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산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안한 겁니다. 이게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말이죠. 관세 맺히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건지. 쌀농사 지어봐야 득되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5년부터 2004년 10년 동안요. 실질소득이 매년 2조 2천억 원씩 줄었어요. 쌀농가 실질소득. 그러니까 농민들은 다급한 거죠. 불안한 거죠. 거기다 대고 안전하다. 세월호 방송하듯이 나오지 말라. 거기 있으면 우리가 다 구조해준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단 1%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런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언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해요. 저는 어느 것이 옳다 이거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론 같은 거는 당장 그 위축이 될 것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400% 관세 매긴다고 하지만 그거 도대체 얼마나 매길 수 있는 건지 확실하지도 않고 TPP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그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불안하잖아. 불안한 사람들의 불안한 계층의 불안한 산업의 이야기를 왜 우리 사회는 귀담아 듣지 않느냐.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남의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가 돼. 그런 쌀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17페이지에는 TPP와 위험 요인, 최근에 이제 TPP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며칠간 거쳐서 오랜 토론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TPP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고, 일본도 좀 끌어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거가 더 큰 것 같고. 근데 그 농업은 완전히 우리 농업은 그냥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쌀 개방 문제도 그렇고, 한중 FTA도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나 또는 FTA는 적극 찬성하는 학자들조차도 TPP는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에는 FTA나 TPP나 피해보는 입장에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히 TPP는 우리 농업 쪽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품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TPP 협상 안에서도 농업 때문에 이제 그 협상이 쉽게 될 것이냐,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본도 많이 농업 개방하리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정부 20쪽에 보시면은요, 표 6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계산한 농업 개방 파급 효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해요. 거기 보시면 일본 농업이 거의 그 개방이 될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 같은 건 연령 기준 39%에서 13%로 준다. 식량 자급률 곡물은 27%, 2.6%가 준다. 이래 추정을 하고 있어요. 농지 같은 것도 60%가 준다. 쌀은 90% 감소한다. 이게 민간이 추정한 게 아니고 일본 농림성이 추정한 거예요.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엊그저께 발표된 자료에서 재인용된 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를 줄일 것인가. 맞지도 않는 대량 모형에 의해서 생산이 감소되는 것 정도 가지고 얘기한 것 정도죠. 좀 답답하죠. 아쉽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좀 봐주시면 최근의 미국 농정 동향, EU의 농정 동향을 최근 자료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2013년 EU 공동 농업 정책이나 아시다시피 EU는 이제 각 나라마다 농업 정책을 하고 또 EU가 이제 캡에서 공동 농업 정책을 수립을 해서 각 나라가 이제 따르는, 이건 주로 이제 직불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EU 공동 농업 정책의 핵심은 어차피 이제 직불제와 관련된 소득 장치, 이런 것들이 주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직불제가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많고요. 예.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이거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 직불도 만들고 녹색 직불도 만들고 신규 청년 농업 지원 직불, 최근에는 생산과 연계된 직불까지도 고려해라 5% 이내에서. 이 WTO 체제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생산과 연계된 지원은 거의 불문율처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5% 이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4내지 10%. 이거는 적극적인 농업 보호. 이런 안들이 지금 다 나와요. 이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농가별 직불금 규모 제한을 둬서 중소농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업농 규모화 정책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 상한을 두려고 하니까 정책하고 상충이 돼서 잘 안 맞아. 규모화하라 해놓고 규모가 너무 크면 돈 안 준다 이래 돼버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규모화 전업농화 정책이 그게 농업 정책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정책 자체가 그걸 지향했거든.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나 뭐 이 직불금 자꾸 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하고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중소농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 현황을 보면 아시지만 뭐 2헥타 미만이 85%입니다. 아직까지 농가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규모화 정책을 펴왔지만 1.5 헥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규모화라는 것은 상위 5%, 10% 이내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수인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2헥타 미만의 농가가 85%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에게 통상 압력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미국 농업법도 최근에 2014 파암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 지금 가격까지 보장하지 않습니까? 가격 하락 경기 대응 직불과 수입 보전 직불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브라질이나 중국이 가격 하락 보상 제도하고 농업 위협 보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했어요. 한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직불금 상한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기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미한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점점 강화합니다. 보험을 통해서 강화하고 직불 제도를 통해서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나? 왜 이런 거는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냐? 최근에 미국 농가들이요 2008년 세계 곡물 파동 이후에 소득이 30-40%가 늘어났어요. 옥수수 같은 건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말하자면 미국 농민들은 소득이 늘어났고 특정 작목의 경우에는 가격이 2배 이상 막 올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농민들 소득이 짭짤하고 괜찮아요. 그런데도 2014 팜빌에서 소득 보전 보험 장치를 강화했단 말이죠. 이걸 왜 우리 사회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뭐 정부가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27쪽에 우리나라 농가 경제 현황을 그냥 기초적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저께 2013년도 자료가 통계청에서 나와서 그거는 미처 보완은 안 했습니다만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죠. 농업 기반이 취약하고 중소농 구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표 8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을 보십시오. 이게 1.1, 1.3, 1.3, 1995년 1.32, 2012년 1.5, 2013년에는 1.49, 1.5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중소규모다 하는 것이고요. 경지 규모별 농가하우스도 중농이 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자꾸 벌어지죠. 규모가 큰 농가와 작아지는 농가. 전체적인 농가, 영세한 농가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죠. 30쪽에 봐주시면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1995년도에 95% 도시근로자 소득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80년대나 막 90년대 이때는 그래도 한 100% 내외였어요. 이 농가 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이. 근데 이게 2000년대부터 이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2012년에 57.5%까지 떨어졌고 엊그제 나온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 67%로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50 내지 60%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농가 경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뭐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 노령화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정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지역재단에서 열심히 우리 지역을 살리고 지역 리더들을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31페이지는 2014년 농정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요약을 해서 갖다 놨는데요.
3대 전략이 경쟁력 제고, 소득 복지 향상, 수급 유통 개선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보시면 6차 산업 활성화, ICT, BT 융복합, 첨단 산업화,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하자. 전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뭐 이런 것도 해야죠.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농정의 핵심이어야 됩니까? 1, 2%를 위한 것이 농정의 핵심이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득복지 향상 말은 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협업 경영을 촉진한다. 경영비를 절감한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뭐 농업재해, 직불제라든지 소득보전 완전한 안전한 소득보전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다 소득보전 직불제인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고정직불 올리고 목표 가격도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17만 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올랐었고 그때의 논리도 목표 가격 올리면 생산량 재배 면적 늘어나고 생산량 늘어나서 결국 가격 떨어져서 농가에게 마이너스다. 이 논리였죠. 정부. 그 논리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다른 쌀 가지고 하는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만 주십시오. 수급 유통 개선 뭐 이런 거죠. 최근에 갭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특히 유기농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갭 이거는 농약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만하라 그러는가 봐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정은 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뭐 본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미국 EU 농가들이 소득이 최근 5, 6년간에 2배 가까이 하였으나 우리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농민은 보이질 않고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보이는 농정이다. 상위 5% 이내 엘리트 농민과 농업을 위한 농정입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은 미흡합니다. 더군다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EU 등의 농정 동향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든가 아니면은 무시하든가. 그렇죠? 결국 농정 파라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정 파라다임을 바꾸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얘기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주장을 해온 거지만 잘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니 해도 농가 소득 안정이 농정의 최우선이 아닙니다. 여기는 농민을 정책의 가운데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헥타 미만이 중소농이 85%나 되는 이런 농업 구조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 10%의 농민만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중소농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면 직불제를 강화하든지 뭔가 수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국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보상제도인가요? 돈 버는 사람들이 좀 내놓고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농업 쪽에도 좀 타자 뭐 이런 안도 내놨지만 정부는 뭐 이게 안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안정장치를 직불제를 통해서 하든지 보험제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좀 심한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34쪽에 보시면 농민이 가운데 없는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은 필요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이 빠진 농정을 한다면 필요 없죠. 취식경제부가 하든지 산자부가 하든지 뭐 하면 되죠. 그쪽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정책을 하면 돼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쪽이. 예, 우리나라 뭐 공업을 이렇게 일으킨 그 경험이 있는 대단한 부처들인데 뭐 농업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굳이 농림식품부가
농민 85%의 농민을 빼고 하자. 말이 안 되죠. 또 너무 0.5헥타 이상 미만 이렇게 영세한 농민들은 뭐 보험으로 어떻게 하자. 연금 제도로 하자. 뭐 이런 것들. 복지 제도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럼 복지부에서 하면 되죠. 농림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과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저는 우리 농식품부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농식품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의 양정국이 옛날에는 꽤 크고 셌었습니다. 힘도 있고. 지금 양정부가 없어졌어요. 이름이 좀 바뀌었죠. 농식품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좀 커져야 되고요. 지자체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가 못하는 걸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서 소득 안정 장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법만 만들어 놓고 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살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 제고하고 투기화된 농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농지가 더 이상 투기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소유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농지법 위반인 농지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하도록 하고 그래서 살 사람 없으면 정부가 사면 됩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조 2조 원씩만 투입하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은행을 확대해서 농사 짓겠다는 농민들한테 싸게 임대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요. 쌀 생산 기반을 어떻게든지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통일을 봐서도 그렇고 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공익적 기능 이런 것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험국민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총 시간에서 그만큼을 제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사실은 아마 윤석원 교수님께서도 행간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요.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이 농촌 사회라는 측면에서 어떤 변화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김성훈 슬로푸드 문화원 사무국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PPT로 네. 있는 모양이죠. 예. 발제 시간은 저기 시계가 있습니까? 예. 잘 안 보이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퀴즈 같은 게 있는데요. 저 밑에 물음표가 들어가게 뭐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무거나 얘기해. 예. 1이죠. 위에 1은 5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새누리 질서라고 있어요. 뉴월드 올드라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 신자유주의 총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경제체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평등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마구 싸우자 이거죠. 애든 어른이든 부딪혀가지고 이기면 된다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 생명의 위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평등한 상태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외국의 언론을 갖고 왔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하고 지난번에 조 바이든 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TPP를
앞서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이 뭐냐면 원산지 표시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감귤 수입관세만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쇠고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한국이 6개월 전, 그러니까 2013년 말이니까 그 6개월 전에 식당의 원산지 표시제 16개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못해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오니까 원산지 간소화 바로 사인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좀 알아봤습니다. 과연 감귤에 국한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유기농 인증제입니다. 이거는 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 배출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 이것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연속으로 재계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두 개 있는데 유기농 인증제, 그 다음에 차압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바마가 오니까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아베 총리가 아주 대차게 TPP는 원래 기밀입니다. 얘기를 못하게 됐는데 방송에 나서서 자기는 국익에 위배된 일은 못하겠다 그래서 쌀, 쇠고기를 포함한 5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 요구를 밀쳐냅니다. 미국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본한테 밀리니까 그걸 한국에서 찾겠대요. 저는 좋아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저런 걸 하면 우리도 이렇게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했는데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식이 미국이 그 전날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미 FTA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아니면 만만한데 와서 기간이 모르지만 내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GMO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유기농 식품에 GMO 기준이 없다. 그럼 우리도 불검출 기준을 삭제해야 됩니다. 미국인들은 GMO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구매를 한다. 78% 속에 GMO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미국 농부들은 GMO 때문에 제초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초제 때문에 천연 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GMO에 오염되지 않는 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몬산토는 뭐라 그러냐면 145농가, 미국의 145농가만이 자기들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0.007%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력 약화에 대한 이건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 농무부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5%까지 인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유기농 미국의 GMO 허용치를 5%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미국 농무부는 5% 안에는 GMO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정이 EPA의 법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EPA는 모든 법에 걸쳐서 GMO란 말이 없습니다. GMO를 환경오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FDA 자체는 GMO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 농무부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GMO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법상에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나오죠. 근데 현장에서의 얘기들은 전혀 틀립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갖고 나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하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제가 미국 정부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정부 입장하고 지금 미국 시민단체들이나 농부들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심지어는 미국 정부가 GMO의 특허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몬산토가 예전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USB가. 근데 그걸 몬산토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몬산토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질을 벌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협정 그런데 보면 미국의 NOP라는 유기농 제도 자체도 상당 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찬찬히 뜯어보시면요, 유기농 농부가 비유기 종자를 쓸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건 뭐 타임지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염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11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지난 3일이 3월 3일입니다. 이분이 몬산토 유기농 협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글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제가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전달력이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농민들을 교육할 때, 이 종자가 후대 교배에서 이게 혼종이 돼가지고 종자의 주권을 상실한다는 거를 소비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해요. 근데 농민들은, 미국의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로서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해요. 지구의 생태계, 생명의 원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농기계가 없고, 비료가 없고, 사료가 없어도, 배합 사료가 없어도 가축을 키울 수 있고, 수많은 전 세계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소농들이 인류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곡물 메이지들이 먹여 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는 규모화 얘기 나오는데, 규모화해서 단작화를 합니다. 종자를 하나로 단작화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느냐면요, 세계에서 6번째 대멸종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루에 70종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푸드 앤 워터 워치는 굉장히 유명한 시민단체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그런데 이런 데서도 이제 계속 보면, 적합하지 않은 GMO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 식품의약청이 1992년에 업계 자율로 다 넘겼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감신을. 미국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제도는 갖고 있는데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GMO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미국의 ABC 뉴스가 설문조사하면 67%가 자기들은 GMO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GMO 표시제를 안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제만 있었지, 아무런 식품에 나가서 GMO 표시된 거 한번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게 TPP와 FTA를 통해서 몬산토하고 듀폰 같은 다국적 이 생명과학 기업들이 핵심 과제가 뭐냐면 표시제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비GMO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게 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분 신뢰를 안 합니다. 자, 이건 허용물질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농림부가 허용물질을 비교한 겁니다. 동등성 협상한다고. 이상한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요전 앞에, 이거는 뉴욕타임스가 2012년에 보도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시민단체들에서 계속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5개 품목을 집었는데요. 4개는 카라키나는 해조류에서 나온 천연이고요. 나머지 4개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유기농 식품에 허용할 수 있냐고 뉴욕타임즈하고 시민단체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카라키나는 우리나라도 쓰는데요. 식품으로서 위해성이 문제가 생긴 건 없지만 조제 분야에는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4개는 우리한테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허용물질 차이인데 한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동안 미국의 식품 첨가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조절하려면 좀 고생스러울 거다 그랬는데 거꾸로 데이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뭐냐 이래서 이제 김선동 원시에서 질의를 답변 잘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47종을 포함시키지 않았대요. 왜 47종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5%의 그 비의도적인 혼입입니다. 상업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 5%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저 47종 그냥 법으로 허용한 것보다 더 넓다고 얘기해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업적으로 그 구할 수 없다는 거는 거의 거의 희박한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47종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농림부에서 뭐라냐면은 답변이 왔는데요. 47종의 비유기 농산물을 또 말을 바꿉니다. 농산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NOP 205-606이라 그래요. 제가 NOP 606을 찾았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606 앞에 있는 605를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게 다 이 합성 물질입니다. 에틸렌은 이거 PVC 아니고 우리 하우스 필름 만드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왜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는데 604부터 시작됩니다. 조항이. 근데 왜 이거 빼고 얘기해요? 자, OTA라고 이번에 그 한미 상호 동동성 협상에 미국 협상단 대표단으로 참여한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협상단으로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마저도 미국 정부를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라토리움이 나옵니다. 중단해라는 겁니다. GMO를. 그러고 밑에 보면 미국은 뭐 우리나라 정보를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자율 규제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GMO 검출이 나와도 그것이 유기농 식품에 대한 판정 기준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법조항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현장의 농부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 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오퍼레이션이라니까 이 테스팅 업체죠. 이게 민간 인증기관입니다. 또 정부기관 아니고요. 인증기관이 주기적으로 와서 제대로 스탠다드에 맞게 테스트를 해라는 얘기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미국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의 검출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갖고 이제 비난할 때 그러죠. 당신들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러면 현실도 고리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도 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미국이 GMO의 그 오염의 온상으로 변하니 우리가 유기농부들이 자꾸 유기농 종자를 놓치고 이렇게 어려움이 되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GMO 불금출을 왜 법률에 못 박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협상단이나 전문가들은 자꾸 한국하고 미국하고 GMO 기준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억지로 맞춰서 얘기를 해요. GMO 불금출이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의 GMO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EU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어가지고 결국 5개의 쟁점에 대해서 무시하고 협상이 억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은 뭐라냐면은 거기에 대해놓고 불안정한 협상이다. 언제든지 0.9%를 초과하면 EU는 문제를 걸 것이고 이 협정은 종일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이 2015년에 보고서를 내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냐. 한국하고 EU의 상호동등성 협상은 매우 순조롭고 매우 그 좋은 어떤 사례다고 얘기해요. 뭐가 좋은 사례입니까? 완전히 제한적이고 또 심지어는 EU는 4년마다 인정제들, 자국 내에서 인정기관이, 미국의 인정기관이 EU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농부들한테도 다 풀어주지만 사과배 농가만큼은 그것도 안 줘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관료가 쓴 겁니다. GMO를 쓰는 게 가능하냐? 뭐 거룩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미국은 소비자의 안전을 안 믿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미 FTA 막바지 때 우리가
양해선대 사실 각서에 가깝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이 식용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평가 때 사용 용도와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품 기준이 3%죠. 유기농 불검출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식용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또 제일 문제는 휴대교부종. 이 문제가 됐을 때 위해성 평가의 대상도 못 삼게 하는 겁니다. 검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더 볼 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양해상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육에 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 사배한다. GMO 가지고 교육을 갖고 수입이 중단된 거는 의미 없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화 지금 반영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자, GMO가 누가 테스트를 하냐, 누가 책임지냐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자, 이게 이제 농림부에게 보낸 그 미국의 답변서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NOP 조항이 인용이 됩니다. excluded method라고 그리고 딱 한 번 나옵니다. NOP에서. 딱 두 번인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이가 안에 이제 GMO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저기 보면 이제 must be로 돼 있죠. 그럼 밑에 인증기관에 심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검출이 나오면 취소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매길 수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저기, it is believed to delete organic food 이렇게 있습니다. it is believed. 믿어진다. 추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우드비 나오죠. 그 결과,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는데 우드비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may also라 되어 있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이런 문장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놨어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미국의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USDA 오가닉 마크가 있고요. 밑에, Genetic Engineering may not be used. may not be used. must not be used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EU 방식. EU가, 이거 지금, EU는 유기농 자체에서 이제 그 원천적으로 인정 안 하죠. 근데 이게 0.9%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전문가들이 헷갈려가지고 지금까지 EU는 0.9, EU는 불검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하기에 우리가 외세가 유리하다고 얘기해요. 0.9%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법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게는 비자율적인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0.9%다. 이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2003년도에 EU 의회에서 의결한 그 법률 속에 0.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U도 불검출이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하면 얘기 안 되겠냐? 안 되죠, 그러면은. EU는 0.9%인데. 자, 이 또 있습니다. 야,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은 2002년까지 0.1%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5%를 늘리는데 5%는 이게 GMO만 된 게 아니고요. 전부 다입니다. 미국은요, 47종을 또 허용하죠. 거기다 5% 또 화학물질 허용하죠. 또 GMO는 기준치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가닉 컨슈머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듀퐁이나 이런 데서 WTO, TPP나 이런 다자간 협의체를 갖다 이용해서 저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상한 제도죠, 아까. 유기축산물도 보면, 자, 이 보면, 가금류는 태어난 지 이틀째부터입니다. 왜 이틀째부터 적용이 되냐? 병아리는 대규모 축산 농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면 백신을 접종합니다. 첫날. 그거 뺐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농림식품부가, 이거 보십시오. 66종입니다. 다죠? 예외 조항입니다. 상호 동등성 협상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마크를 갖다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동등성 협상 인증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외국의 USDA, 그러니까 기존의 표시제처럼 미국의 인증만 받아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예외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식품업체들의 원료 수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66종. 그러면 도대체 뭘 인정을 하겠다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유기인증제 협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으로서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고시가 나오기 전에 EU 그 관계자들하고 미리 협의한 겁니다. 10월 24일 날 농림부가. 그때는 62종이었는데 4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농림부에 질의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이 인증 마크를 쓸 수 없다. 이건 한국의 인증 마크를 말하나 봐요. 한국의 인증 마크를 굳이 안 써도 유기농 표시는 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런 데 보면 친환경 농업인 단체 등이 왔다, 이렇게 친환경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그 단체를 내세워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지, 차라리 한미 FTA 때 쓴 양해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이건 양이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젖소입니다. 30개월령 젖소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젖소는 GM의 성장 호르몬을 맞습니다. GM의 성장 호르몬. 몬산토가 개발한 건데요. 여기에 인공 호르몬이 3가지가 첨부입니다. 6가지 호르몬을 쓰는데 3가지가 인공 호르몬입니다. 그래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젖소가 젖을 1.5배, 수배를 빼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젖소가 우유를 2배 짜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젖소가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광우병 오기 전에 소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당원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젖을 짜내니까 사료가 필요한 겁니다. 고단백질 사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과다하게 처음에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닌데 과다하게 들어간 거죠. 소가 소를 먹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젖소가 모든 광우병의 단골이고요. 이게 결국은 EU하고 미국은 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EU가 WTO에 패소를 했죠. 근데 문제는 EU는 패소를 했어도 이거 안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주 작은 소, 송아지 같은 이런 소를 수입하고 쇠고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 호르몬이 이제 2001년대 사무엘 앱스타인이라는 일리노이드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몬산토의 내부 실험 자료를 갖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발암물질이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에 이제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는 농가들과 직거래 붐이 엄청나게 일었죠. 소비자들이. 지금 만약에 이거 30개월령 이상 하면 왜 이게 들어오느냐? 젖소는 새끼를 낳아야지 젖을 짭니다. 그럼 젖소가 14개월 날 돼서 이렇게 인공수정이 들어가면 빠르면 14개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날 돼서 24개월에서 27개월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젖을 실제로 짜는 건 27개월에서 2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개월 넘은 건 거의 암소죠. 한국에서는 지금 비정상적인 어떤 축산물 등급제로한테 농가들한테 사료를 많이 먹여가지고 사료업체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비대하게 등심 단면적에 등심의 기름이 이렇게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배합 사료를 먹여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것도 2009년도부터 30개월령 이상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압력 넣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30개월령 이상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 급식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의 기준들을 보십시오. 한우고기 2등급 딱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 쇠고기 기준이 어떻습니까? 양질의 쇠고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 급식에. 보면은 이런 고기를 학생들이 먹거나 이러면 어떤 분이 벌어지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도 말이죠. 지금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볼살. 유럽 보십시오. 저기 오버 더 6months 영국입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이 볼살 머리 위로는 전부 다 금지입니다. 나머지 이유도 12months입니다. 다 금지입니다. 이 볼살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국거리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다 먹고 있습니다. 거무튀튀한 그 고기 납작한 거. 이걸 지금 광우병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젖소 그런 고기까지 막 지금 젖소 30개월 정도 우리가 사실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업계 자율입니다. 미국은 안전성에 관한 책임을 잘 안 집니다. 이거는 뭐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도 보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학부모님들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급식은 반드시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급식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식재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서울시가 친환경 유통센터라는 걸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가 지금 840개를 쓰다가 얘기할게요. 문영민 교육감이 오신 이후로 기준을 막 바꿔요. 친환경 급식 그 비율을 줄이고 여기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못 활용하고 이러면서 이게 30개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검사도 안 되고 사후 검사입니다. 애들 다 먹고 나서 사후 검사하는데 그 자체는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친환경 농부들이 열심히 정부가 우리 이제 농식품부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 이렇게 친환경 농업은 성과를 거둡니다. 친환경 농업은 전체 달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보십시오. 자, 쌀 전업농 경영민중 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헥타르 이상 이렇게 농가 비중. 3헥타르 이상 농가 비중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영 비중만 이렇게 이제 문답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잘할 사람한테 정책을 좀 지원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뻥튀기는 잘할 수 있으되 이것이 궁극적으로 농업,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 농업입니다. 가정농이고요. 가정농 보십시오. UN FAO에서 지금 2024년에 지금 뭐 전통 음식 또 월드 푸드 시큐리티 시장에서 바이오다이버시티 이거 가정농 아닙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1헥타르 미만 92%가 가정농입니다. 올해가 가정농의 해고요. 자, 제가 설명을 다는 못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귀농농가들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서울에서 대학 졸업해서 내려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났어요. 별로 이제 할 일 없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좀 일본처럼 뭐 200만 원 지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15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올해. 근데 그 이후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네. 그 뭐 저쪽에서 얘기하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텐데, 뭐 이거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5분. 예, 5분은 너무 야박하고, 저 시계로 지금 25분인데요. 35분에 다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